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동물은 그때그때 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사람은 미리미리 환경을 읽고 예측해서 준비하죠. 사람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동물도 겨울나기 같은 준비를 하기도 하지만 사람과는 다릅니다. 한국 경제도 준비해야 될 상황이 오고 있는데요. 이 한국 경제의 한파 혹시 빙하기로 들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국제, 환경, 국민의 개개인 사정까지 다 어렵습니다. 경제 성장률 이젠 더 낮게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계획적인 보복 조치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새벽 한류 콘텐츠의 전면 금지 수준의 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파가 꽤 큽니다. 증시도 출렁거렸는데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안은 없는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월요일 생생장바구니는 김장철을 맞아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더 알뜰하고 즐겁게 김장 준비할 수 있겠죠. 앞날을 미리 전망하는 이유, 그만큼 덜 힘들기 위해서 아닐까요? 많은 부분에서 이런 전망이 제대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 드는 한 주의 첫날입니다.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제에 관련해서는 최악이다, 어렵다 이런 말을 쓰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계속 좋지 않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는데 내년 경제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무색하게 할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을 2.8%로 잡았는데요. 그것조차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민간 경제연구원들은 더 어렵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2% 초반까지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 규모가 낮아지는 것, 서민 경제도 직격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하락하는 한국 경제 어떤 대안이 필요하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사실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같기도 한데요. 한국은행은 하향 조정 가능성을 내놨습니다. 또 이 민간 연구원들도 그렇고 2% 초중반으로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까지 나온 전망들은 이제 트럼프 당선을 아직 반영하지 못한 것들인데요. 대체적으로 2% 중반, 한 2.5%로 내년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당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 전망치도 성장률 전망치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뭐 트럼프의 당선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반세계화 흐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일부에서는 지금 1%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단순하죠. 이 트럼프나 중국의 어떤 자국 보호주의 기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것이 반영 안 됐을 땐 좋았지만 반영되고 힘들어진다 얘기인데 당장 4분기만 해도 마이너스 0.4%가 예상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직면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분기까지는 대체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뭐 2.9% 정도까지 양호했었는데, 물론 이제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 정책 효과가 일부 있었지만요. 하지만 4분기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왔습니다. 삼성 갤럭시폰 반품 사태가 있었고, 현대차 파업들도 있었고, 또 특히 이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민간 소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반영해서 성장률을 어떻게 보면 4분기 전기 대비로 마이너스까지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이것이 좀 더 나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갑이 닫혀버리면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뭐 일본 사례를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도 이제 장기 저성장, 즉 장기적인 침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지금 내년 성장률까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들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장기적인 성장을 얘기하려면 이제 잠재 성장률이 얼마였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학적으로 볼 때 과도한 어떤 물가 상승 같은 부작용 없이 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네. 그럼 3년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예상대로라면 2% 중반에 그친다고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잠재 성장률, 공급 능력도 그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됩니다. 네. 문제는 이 향후에 어떠냐를 봐야 되는데 잠재 성장률의 어떤 구성 3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노동, 자본,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동의 경우는 인구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고, 네. 또 하나는 투자가 지금 늘어나면서 한계 생산이 떨어지고 있는 뭐 이런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사실 지금의 2% 중반 성장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말씀하신 장기 저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간 뭐 추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어막을 써왔지만 또 구조조정 문제까지 참 어려운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한국 경제가 이렇게 낮은 성장률을 뭐 김영란법 시행과 세계 보호주의 무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낮은 성장률이 가장 피부에 와닿게 좀 힘들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구조적인 요인은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네네. 이제 우리가 저성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 고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는 이것 플러스 대외적인 요건이 크게 가미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이런 반세계화 흐름이 보호무역 강화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교역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한국 경제의 어떤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뭐 조선 또 해양 이런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성장의 고용 효과도 떨어지고 있고 또 우리 경제가 뭐 새로운 경제로 가야 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또 일자리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미리 알고 또 준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 초강대국들조차도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뒤집겠다. TPP는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일단 캠페인 중에 나온 좀 공약이어서 과격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이 될 가능성은 있고요. 어쨌든 간에 하지만 보호무역주의의 어떤 정책 기조가 좀 심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교역 규모는 축소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한미 FTA와 관련해가지고 볼 때는 전반적인 뭐 재협상 뭐 이런 걸 가기보다는 사실 품목별로 산업별로 이런 협상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그간의 어떤 트럼프가 한 말이라든지 한미 교역 구조를 볼 때 뭐 한국이 그 FTA로부터 뭐 이득이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순서대로 보면 뭐 자동차, 휴대폰, 철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도 철강 부분에서는 이 반덤핑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환율 같은 미묘한 부분들도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뭐 미세 조정에 대한 부분을 조작 이런 식으로 좀 미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도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환율 문제는 1차 타겟은 사실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식으로 네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환율 조작국을 지정을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또 뭐 한국에 대한 또 환율 조작국까지 아니래도 환율에 대한 감시 강화가 강화되면서 네네. 한국이 환율 정책을 좀 유연하게 하는 데서 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전반적으로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이랄까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교역의 축소 요인이기 때문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큰 타격이 예상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한국 수출은 중첩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라는 이 표현이 정말로 많은 분들도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좀 이 앞선 질문과 연결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기조 여러 가지 환경에서 외환 안전한가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일각의 학자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
외환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또 한 번 위기가 온다 이런 지적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외환위기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최근에 우리 경제 대외 건전성 부분은 그다지 나쁘지 않거든요. 네네. 해외 부채 비율이라든지 외환 보유고라든지 뭐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아직까지 외환위기를 경제 위기를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표들은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자,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이제 금리 인상 부분입니다. 뭐 올해 안에는 반드시 올린다고 했는데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예. 자, 옐런 의장은 뭐 인상하겠다라고 시사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의 영향으로 어떻게 될지 또다시 이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예, 일단 12월 금리 인상은 뭐 시장에서 보면 대세인 것 같고요. 저도 12월 달에 올리는 거는 올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것도 뭐 불확실성도 있지만 이러한 기대감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문제는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 경로죠. 빨리 할 것인가 느리게 할 것인가 천천히 할 것인가. 네네. 트럼프 당선 이후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가 그동안 캠페인에서 한 말 보면 좀 오락가락한 면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주장인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원하는 건지 사실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호무역을 강조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달러 약세를 원하면 당연히 금리 인상이 좀 늦어지는 게 원할 거고요. 네네. 또 하나 최근에 어떤 미국 금융업이 수익성을 높여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기도 하기 때문에 네. 트럼프 정책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이후까지는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이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뭐 내외 금리 차 같은 것들 고려 때문에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부담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외화 유출을 걱정한다면 한국도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어느 정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국내 대출 금리가 이미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도 이것이 소비 위축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던 거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인데 네. 이제부터는 사실상 금리는 정체되든 내려갈 일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볼 때 가계에 실질적으로 이제부터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우리 경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민간 경기가 제로로 얼어붙어 있던 느낌이었는데 이제 정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걱정의 생각도 듭니다. 지금 사실 좀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재계도 이 최순실 여파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좀 우리 경제 컨트롤 타워가 믿음직하냐? 이제 일반 분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설상가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가 없었더라도 사실 향후의 대선 정국, 그다음에 그 대통령 레임덕 이런 것만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년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정책의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할 청와대도 흔들리고 기재부도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집권 마지막 기회를 잘 마무리해야 할 정책의 추동력이 거의 상실된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기업들은 총수 소환으로 해서 투자 결정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가게들도 정치 불안, 경제 불안으로 인해서 지갑을 닫고 이렇게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사실상 내년도 경제는 크게 어려울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예, 당장으로서는 큰 흐름은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걸 지금 위원님하고 저희가 통하고 있지만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대략은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성장률이라는 어떤 경제의 성적표 너무 건설 투자 혹은 부동산, 민간 소비 요 두 축에만 쏠려 있는 것 아니냐, 좀 달리 볼 필요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서서 올해 우리 3분기까지 경제가 좋았다 그랬는데 네네. 그 부분이 대부분 이제 건설 투자, 민간 소비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실제로 건설 투자 증가율이 3분기까지 10%가 넘었고요. 네. 건설 투자는 근데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에 사실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렇죠. SOC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의 성장이었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뭐 소비 부분도 올해 뭐 코리아 세일 패스도 있었고 개별 소비세 인하도 있었고 이런 소비 진착책에 힘입은 바가 컸는데 문제는 이런 정부 주도의 어떤 성장은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네. 이것이 자연스럽게 소비의 가계 소비로 연결되고 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로 이어져야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텐데 지금 우리 경제는 그러한 조짐이 잘 보이고 있지 않아서 사실 내년도 아니면 후년도 경제까지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정말 응급조치만 되고 있고요. 이 선순환을 통해서 좀 일어설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보입니다. 끝으로 뭐 어려움이 많고 사실은 안 좋다라는 것만 알아도 도움이 되겠지만 좀 경제 성장률 하락을 저지하고 좀 반전의 모멘텀을 찾기 위한 대안들 좀 굵직하게 지적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뭐 현안은 트럼프 당선 이후의 현안은 아무래도 한미 FTA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호무역에 미국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데 대한 우리 어떤 사전 대응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대내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의 정책 수단들, 소위 말하면 재정 정책, 통화 정책, 네. 환율 정책을 어떻게 잘 믹스해서 내수 경기가 급락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처방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환자의 어떤 체질이 개선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체질로 거듭나는, 그래야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현재 2%대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정말 구조개혁이라고 전문가들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벽돌처럼 쌓여서 거대한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개념, 또 인터뷰에 등장한 단어 여러분과 함께 공감해보고 새롭게 써보는 코너입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알칼리 생수 에이소 한 박스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에 나무야 공연 티켓 드리고 있습니다. 일산 원마운트에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 숙박권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 바로 경제 성장률입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도 내년에 성장률이 2%대로 예상된다, 그것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분석해 드렸죠.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제 성장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성장률은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창출한 국민 경제의 증감분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산출해낸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경제가 얼만큼 더 컸느냐라는 키에 비유하면 딱 맞을 텐데요.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까지는 세계 경제 호황과 맞물려서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세계 경제 침체, 대내외 악재 등으로 2%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장기적인 침체, 저성장에 빠졌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경제 성장률, 일자리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게 쪼그라들수록 일자리 더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제 성장률은 결국 희망의 성장률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무릎 아프신 분들께 유용한 소식 한 가지입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 힘들고 밤잠도 이룰 수 없고 또 비싼 수술비 때문에 치료 망설이는 어르신들 많다고 합니다.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12월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께 무릎 관절염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
지원해드린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도 무료로 지원됩니다. 연락하셔서 혜택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12월까지 신청을 받고요. 문의 전화하시면 됩니다. 1661-6595 1661-6595번 전화 거시면 가능합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최순실 사태로 나라가 온통 혼란스러운데요. 국정조사에서는 기업 총수가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서 조사받을 전망입니다. 차량을 살짝만 긁혔는데도 전체를 도색하는 것, 보험료 인상의 요인인데요. 적발 건수가 9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귀농하면 나이 드신 분들 은퇴 후 생활 같지만 정부가 청년층의 일자리 해법으로 귀농을 제안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업과의 연관성 지금 최순실 사태 놓고서 계속 궁금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많이 증인으로 채택되셨네요. 네, 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기업 총수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여야 3당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의 이완영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만나서 합의를 한 건데요. 대상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고범무 LG그룹 회장, 그리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송경실 CJ 회장,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조영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렇게 8명입니다. 네. 이들 총수는 지난해 7월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차 청문회는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이때 기업 증인들이 출석하고요. 6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는 최순실 씨 등 핵심 인물과 전직 공직자들이 출석하게 됩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양상이 뇌물 혐의로 가면 굉장히 커질 텐데 경영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사실 어제 이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이 대가성이나 특혜를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에서는 좀 벗어났는데요. 네. 그래서 좀 안도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래도 검찰의 추가 조사나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가 모르니까 이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중간 발표에서도 기업의 자금 출연의 대가가 있었는지를 밝혀낼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청문회가 시작되고 특검도 이루어지면 총수들이 아무래도 경영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지금 사실 연말이라서 내년 사업계획 한창 수립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 컨트롤 타워가 없고 기업 활동마저 위축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잘잘못은 또 정확히 가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차량을 살짝 긁혔는데 전체를 도색한다. 이 적발 건수가 꽤 많네요. 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금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한 차량 중에서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차량 9,580대의 사고 접수 기록지와
차량 사진을 일일이 분석을 해봤더니 무려 881명이 미미하게 긁혔는데도 자동차 보험금을 차량 전체를 도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부분 긁힌 부위가 맨눈으로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티가 안 나는 데다가 사고 내용이 거의 흡사하거나 아니면 여러 번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 접선식으로 해서 조작 혐의가 좀 뚜렷했었는데요. 네네. 보험 건수를 기준으로는 1,860건, 그리고 보험금 지급 규모로는 18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평균 211만 원꼴인데요. 이들은 주차된 차량의 표면 전체를 누군가 못으로 긁었다. 하거나 아니면 주차하는 도중에 벽면에 긁혔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좀 조작했고요. 사고 당시에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 정비업체가 유도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자기 차량 담보 보험 처리를 하면 자기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 대신 내주겠다. 이러면서 18명의 차주로 하여금 차량 전체를 도색하도록 유도한 곳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차량 전체를 공짜로 도색해 준다거나 수리해 준다 이런 식으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제한을 만약에 정부에서 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따르게 되면 보험 사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보험 범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됩니다. 네, 참 보험료 올리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귀농하면 나이 드신 분들 생각하게 하는데 청년층 귀농을 유도하네요, 정부가. 네, 일자리 사정 안 좋아서 청년 실업률 요즘 높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또 농촌은 자꾸 고령화되고 영상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청년, 그러니까 20, 30대의 귀농을 유도해서 귀농 창업을 한 일반 가구로 키우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요. 네. 사실 귀농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975년에 1,791만여 명이었던 농촌 인구가 2000년에는 938만 1천여 명, 2010년에는 875만 8천 명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939만 2천 명으로 다시 늘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청년 인력 유입이나 귀농 기촌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 그리고 지역민과의 융화 이런 점에서 좀 미흡했다라는 게 정부의 자체 평가입니다. 이 청년 귀농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11.4%, 2014년 10.3%, 그리고 작년에는 9.6%, 올해는 8.8%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년의 귀농을 유도하기로 한 건데요. 농촌에 가면 이제 선도 농가라는 데가 있고 또 우수법인도 있잖아요. 이런 곳들을 이제 교육 농장을 운영을 하고 창업 지원을 강화해서 청년층의 귀농 성공 모델을 좀 만들어내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유망 작목이나 재배 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귀농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2,645만 원인데요. 네. 이게 평균 농가 소득인 3,722만 원에 비해서 한 7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귀농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거를 한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도 세웠습니다. 네, 교육, 편의, 또 수입 세 가지면 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의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보도가 됐고요. 지금 아주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의 자국 내 방영과 한국 연예인의 중국 내 광고 출연 등에 대해서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물론 중국 일부 연예 신문사의 발표긴 한데요. 그간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강력한 반발을 우리 측에 보내왔고 또 국제무역의 규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최근에 국정농단 및 공백 사태 또 문화예술계의 어떤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이 상황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의 여파 추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증시 열리자마자 코스닥을 비롯한 엔터주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강하고 구체적인 한류 보복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떤 수준의 어떤 내용으로 봐야 합니까? 네, 중국 매체들이 밝힌 그 방송과 관련된 한류 금지령을 보면요. 한국 단체의 그 중국 내 연출 금지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 기획사의 투자 금지, 그리고 한국 아이돌의 공연 금지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 예능, 협력
프로젝트의 체결 금지를 포함한 송출 금지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다행히 이미 심의를 통과한 작품이라든지 방송 포맷을 정식으로 수입한 예능 프로그램은 이 지침에서 제외된 것은 다행입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한류 방송 같은 경우에는 중단으로 인해서 광고를 비롯해서 협찬 취소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중국 기업들 같은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무시했을 경우에는 을 통한 자금 지원 중단뿐만 아니라 방송에 대한 규제를 받는 만큼 정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는 한류 금지령으로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인 피해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신규 한류 콘텐츠 중국 유통이 좀 막히게 되고요. 네. 중국 진출을 위해서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 놓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차이나머니의 철수뿐만 아니라 협력 중단으로 좀 상당 기간 좀 어려움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게 사실 단지 이렇게 콘텐츠를 막겠다라는 것도, 물론 이것도 지금 좀 의아한 조치긴 하지만, 이게 관광이라던가 상품, 공산품의 수출 소비에도 상당히 유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한류에 대한 그 방송 금지령을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문제는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직접 충돌하지 않고 간접적인 경고하는 방식이었죠. 지상 매개 전력을 썼다면 현재는 제재 강도를 봄도 직접적인 방향으로 넘기는 금적 금왕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기업을 타겟으로 해서 좀 더 구체화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 치맥 파티나 천송이 코트에 대한 얘기 뉴스로 안 나올 수도 있을 만큼 지금 중대한 조치다라는 설명이었고요. 사드 배치는 사실 7월 8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관광객 축소 등 간접적 보복이 있었는데 전면적으로 조치한 배경, 중국 정부가 도대체 어떤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최근 중국의 외교부라든지 국방부, 관련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아주 매우 민감한 기사들을 많이 꺼내고 있는데요. 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리고 중국 어선인들에 대한 해경의 강경 대응, 그리고 한국과 미국, 영국 공군의 그 연합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나라 국방부가 경북 성주 롯데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의 군 보유지를 교환하는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재 강도를 좀 더 높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관광 측면의 관광객 통제뿐만 아니라 한국 화장품, 스마트폰에 대한 비만 광고에다가 이제는 그 보다 직접적인 제재 강도를 좀 높이는 그런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마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전쟁 때 선전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국민이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느낌도 들 정도인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미국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 언급이나 국내외 전국 상황을 보면 뭔가 좀 변화의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흘러나왔는데요. 중국이 계속 강경한 기조를 세울 필요가 있었나. 지금 약간 이런 반문도 있거든요. 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사드와 같은 동북아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무역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정책의 수장들이 대부분 그 대중국, 북한에 대해서 강경론자들이 지금 내정이 됐습니다. 네. 트럼프도 선거 캠페인 동안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4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고관세 부과는 실현될 가능성은 없지만 반덤핑 조치를 순차적으로 발동한다든지 세이프 가드를 발동시키면서 수입 물동량을 통제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중국은 GDP 규모에서 미국의 60% 정도 수준인데요. 세계 무역에 주는 충격은 리먼 쇼크 때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한 11%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G2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충돌은 피해가겠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중국은 미국 동맹국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갈등이 좀 계속 고조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고래 싸움에 새우등
이게 오늘 인터뷰에 계속 등장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정도의 피해는 뭐 지금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클 텐데요. 문제는 지금 이런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있느냐. 지금 전국도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경제 분야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푸른 바다의 전설이 우리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중국과 공동 제작됐지만 이게 중국에선 심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방송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그 브랜드라든지 광고 모델을 한 이런 그 방송도 내보낼 수 없게 되고요. 또한 그 PPL이라는 간접 광고를 통한 이익 창출도 불가능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에는 130억이 투입됐지만 드라마 성공을 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가 3조 원이 넘게 벌렸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매년 13억 달러 이상 수출되는 그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광고, 공연, 그리고 관광,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 향상과 관련된 경제적 효과를 이제만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좀 중시의 그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참 이런 악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상황이 걱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좀 당장이라도 취해야 할 조치나 협상 혹은 좀 제스처가 있을까요? 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말씀드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의 한국 경제는 안보 핵심 부서인 안전부하고 당조직부, 공안부들이 모여서 세세하게 모니터링한 뒤에 내열을 줬고요. 또 치밀하게 쓰여진 각본대로 방송군, 광전총국, 무역이라든지 우리나라 해외직구를 담당한 것은 해관, 화장품이나 한류식품은 위생국, 관광은 또 여유국에서 실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제대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면 중국 의도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앞으로 위생 검역 강화라든지 해외 직구 규제, 세무조사, 노동법 위반 조사와 같은 강도 높은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중 FTA 후속 협상과 관련된 유통 규제 철폐 내지 완화 같은 협상을 서둘러야 되겠고요. 또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대책도 지금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급함도 좀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한 주간 또 힘내서 살 수 있는 좋은 정보들 배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또 알뜰하게 주머니 도와주는 그런 정보들 준비한 시간이죠. 오늘도 생생장바구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네, 지난주에 방송 듣고 그 김장 비용 아주 도움됐다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두 번째 결과도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17일에 2차로 김장 비용 조사 결과 발표했는데요.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에서 김장재료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지난주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날씨가 들쑥날쑥하니까요. 뭐 일정 바꾸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기가 다른데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주기적으로 발표해 주시니까 도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한 수치 어떻습니까? 네, 지금 11월 중순이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보통 서울권이나 중북부 지방 쪽에서 김장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구체적인 김장 비용 수치를 보면은 전통시장 기준 24만 8천 원, 또 대형 유통업체 기준 26만 5천 원 선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군데 모두 20만 원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딱 한 달 전인 10월 17일에 비해서는 두 곳 모두 10%가량 하락한 비용인데요. 특히 배추 가격이 20포기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는 7만 2천 원 정도, 또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5만 2천 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조금씩 떨어진다고 또 너무 기다리시면 오히려 김장 시기 놓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자, 김장 주재료가 배추지 않습니까? 이 배추값이 늘 관심사였는데 네네. 하락했다고 하니까 좀 반갑고요. 다른 재료들도 필요하니까 그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다른 재료들을 좀 살펴보면 특히 생강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배 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던 것은 물론이고요. 작황이 좋아서 생산량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여름에 극심했던 폭염과 남부지방 쪽에 큰 피해를 초래했던 태풍의 영향으로 쪽파와 미나리 가격은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황이 좀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이 재료들이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 좀 더 알뜰하게 구매할 수 없나 이런 정보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좀 경제가 네.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 직거래 장터나 특판 행사 그거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김장 시즌에 발맞춰서 전국에서 이 직거래 장터나 김장 채소 특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에 퍼져 있는 57개 농협과 축협 지점에서 농산물, 수산물 그리고 지역 특산물을 판매 중인데요. 특히 경북의 외동 농협에 위치한 하나로마트에서는 이 농가 직거래 장터를 초빙해서 절임 배추 시식 행사도 열고요. 이곳 나주와 가까운 전남 광주에서는 광주 유통센터 1층 농산물 판매장에서 우수 농산물 상생 직거래 장터가 큰 텐트에서 열립니다. 이런 김장철에 열리는 직거래 장터나 특판 행사 같은 경우는 단순한 판매 행사, 물건만 팔고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이 가족들과 함께 먹을거리, 볼거리 등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시간 내셔서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장이 사실 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문화잖아요. 네, 아이들이 그렇죠. 김장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한번 다녀오시면 교육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장터 문화도 참 자랑할 만한 또 문화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 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자세한 내용은 농산물 유통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www.kamis.or.kr 접속하셔서 성수기 정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맨 첫 번째 있는 그 게시글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발표해드리는 김장 비용도 역시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kamis.or.kr 카미스 이렇게 기억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좀 여기서 많은 정보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철 먹거리 떠오르는데요. 11월 초중순 제철 네. 먹거리 중순이네요. 제철 먹거리 뭘까요? 이번 주 제철 먹거리 11월 이 중순에 먹기 딱 좋은 제철 먹거리로는 고구마를 좀 선정해봤습니다. 고구마. 네. 네, 그렇습니다.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또 따뜻하게 삶아서 호호 불면서 먹을 수 있는 고구마잖아요. 네. 이 고구마는 동양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도 챙기고 또 겨울철이라고 늦출 수 없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먹거리입니다. 네. 특히 동치미와는 궁합이 너무 좋아서 같이 먹으면 배에 가스도 안 차고 소화도 정말 잘 된다고 하죠. 예, 애들도 참 좋아하고요. 이게 또 달달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참 좋은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요새. 네, 저도 요거 준비를 하면서 좀 봤는데 고구마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네. 고구마 하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진분홍색의 밤고구마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 네. 실제로 해남 고구마 생산자 협회에 의하면 총 고구마 거래량의 60% 정도가 밤고구마라고 합니다. 네. 정말 60%. 이 밤고구마 좀 팍팍한 맛이 있는데 저는 네. 사실 밤고구마 말고 다른 고구마 좋아하는데 딱 호박고구마도 있죠? 그렇죠. 네. 이 밤고구마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게 전체 거래량의 35%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호박고구마입니다. 네. 이 호박고구마는 육질이 호박처럼 노란색을 띈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고요. 네. 날것일 때는 주황색을 좀 띠고 있지만 익히면 짙은 노란색으로 바뀌죠. 이 일반 밤고구마는 수분이 적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팍팍한 그런 맛이 있어서 다른 고구마에 비해서는 저장성이 좀 우수한 면이 있다면 네. 이 호박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서 크기는 좀 작은 편이지만 수분과 당분이 훨씬 풍부한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식구가 많지 않아서 오래 보관하시는 분들은 요거 생각하시고 밤고구마 사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또 다른 것들이 있죠? 네,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이 좀 비슷비슷한 품종들인데요. 이 물고구마, 자색고구마, 황금고구마, 하루가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네. 이 물고구마는 보는 순간 물이 좀 많이 들었겠구나 하고 딱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네. 이 수분이 굉장히 많아서 색도 흐릿흐릿한 편이고 육질이 또 연해서 물렁물렁한 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 자색고구마는 자색 양파와 똑같은 자색을 가지고 있는데 안토시아닌 색소가 함유돼 있어서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고요. 동맥경화와 간질환에도 효과가 정말 좋은 고구마입니다. 이 자색고구마의 경우에는 조리하지 않고 먹기에는 또 단맛이 너무 적은 면이 있어서 네. 주스나 막걸리, 또 가루 등의 가공품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자색고구마 가루는 떡이나 국수,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천연 색소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 고구마 하면 흔히 보는 보라색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이런 소스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고요. 하루가 고구마 이건 처음 들어봐요, 저도.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일하면서 이제 가끔씩만 들어봤는데 하루가 고구마는 다른 말로는 꿀고구마, 꿀청고구마라고도 합니다. 네. 이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품종 개량해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고구마의 중간 식감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맛은 또 이름처럼 꿀같이 달다고 하고요. 네. 근처에 이 하루가 고구마라고 이제 명시해서 파는 곳이 있다면 한번 사서 드셔보셔도 색다른 맛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겨울철 이 군고구마 또 고구마라는 음식이 주는 문화적 기억도 잊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또 따뜻한 느낌 이런 것들 떠오를 테니까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침이 고이네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험한 일용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 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 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 탄탄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바다가 보이는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송도 센토피아 더샵. 조합원 모집 문의 032-723-9606. 센토피아 송도 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네, 생생경제 포스코 그리고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경제공감사전의 주제는 경제성장률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오행시를 지어내신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2046님께 생수 드립니다. 경제성장률이 세계에서 다시 제1위가 되는 대한민국을 기원하길 바라며 성장만 강조해서 대기업 일부만 혜택 보지 말고 공평하게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률에 맞게 분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좀 약간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선물 드리기로 하고요. 3763님께 라마다 숙박권 드립니다. 예, 경제 성장 정말 밥 한 끼로도 알 수 있다라는 얘기 또 오행시로 보내주셨네요. 택시기사분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내일 3시 10분 또 힘드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